자, NLP는 커뮤니케이션의 과학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NLP가 이야기하는 커뮤니케이션 두 가지로 오늘 설명을 하면 한 30분이 끝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내적인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는 외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나 자신과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이게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이고, 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외부 세계와 어떻게 대화하느냐, 즉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느냐, 이게 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루는 게 바로 이제 NLP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은, 자, 마음속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느끼느냐, 요거예요. 즉, 마음속으로 어떤 이미지를 연상을 하고, 어떤 소리를 연상하고, 어떤 느낌을 유발시키는 상상을 하느냐. 그러니까 상상의 언어, 이 상상의 언어는 오감이라는 거죠. 오감. 그러니까 시각, 청각, 신체감각, 후각, 미각. 즉 시각적으로 어떻게 이미지를 그리고, 청각적으로 어떻게 소리를 듣고, 신체 감각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후각으로 어떻게 냄새를 맡고, 미각으로 어떻게 맛을 보느냐. 이 오감이나 감각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탁월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짜증나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의 언어는 오감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오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근데 사람마다 오감을 사용하는 양이나 질이나 순서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시각을 많이 사용하고, 뭐 이미지를 잘 연상하거나, 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뭐 밝고 선명하게 뭐 동영상처럼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경우, 이거는 시각 중심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각 중심이죠. 뭐 과거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목소리의 그 특징들을 그대로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음악가라든지 작곡가라든지 뭐 연설가라든지 뭐 강연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소리에 많이 민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감각은 뭐냐면 잘 느끼는 사람이에요. 잘 느끼는 사람. 뭐 과거의 일에 대해서 그때의 감정들을 그대로 다시 느낄 수 있는 사람. 과거에 힘들면 힘든 느낌 지금도 느껴지고, 과거에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었다면은 그 기쁨과 행복을 지금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제 신체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후각 미각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은, 대개는 우리가 이제 이게 메이저 삼각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시각, 청각, 신체 감각 이 세 가지를 주로 사용을 하면서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머리에 떠올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또 이제 그 양도 중요하지만은 이 오감을 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또 중요한데, 질적. 이제 오감의 질은 어떤 거냐면요. 똑같은 시각이지만 뭐 칼라로 연상하느냐, 또는 흑백으로 연상하느냐, 큰 화면으로 상상하느냐, 작은 화면으로 상상하느냐, 동영상으로 상상하느냐, 정지 화면으로 상상하느냐, 뭐 소리를 크게 듣고 또는 소리를 작게 듣고 상상하느냐, 뭐 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느냐, 멀리서 듣느냐. 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시각, 청각, 신체 감각을 사용하는 방법도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틀리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세부 감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부 감각. 세부 감각. 근데 이 세부 감각도 틀리고, 이제 또 그 감각을 사용하는 순서도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요. 이를테면 뭐 이미지를 떠올리고 느낌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자, 먼저 느끼고 이미지가 그 다음에 연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먼저 소리를 듣고 이미지가 나중에 떠오르는 경우, 이미지가 떠오르고 또 소리가 들리고 뭐 느낌이 오고, 이렇게 이제 감각을 사용하는 그 순서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오감을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양이나 질이나 순서에 의해서 똑같은 경험이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감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경험에 빵을 굽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경험에 빵을 굽는다. 자, 이제 빵을 굽는 거 이제 비유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제 빵의 재료는 뭐냐면 밀가루, 뭐 설탕, 베이킹 파우더, 뭐 소금, 물, 이런 게 이제 빵의 재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한 10명에게 빵의 재료를 다 나눠주고 1시간 동안 빵을 구워 보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10명이 아마 똑같은 빵을 굽지 못할 겁니다. 다른 빵을 구울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빵을 구울 때 뭐 어떤 사용하는 재료의 양이나 재료의 질이나 재료의 순서가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경험을 머리에 표현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경험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시각을 많이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청각을 많이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또 칼라로 보고 또 흑백 보고 흑백으로 보고 이렇게 그 오감으로 상상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 경험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똑같이 행복한 경험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 지금도 그 행복한 느낌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 그 행복의 느낌이 아주 밋밋하게 별로 느낌이 없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뭐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사건도 마찬가지죠.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와 관련된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어떤 사람 지금도 그 공포 두려움 때문에 뭐 심장이 뛰고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처럼 전혀 느낌이 없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그 사건 경험을 내고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느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이제 느낌을 강하게 다시 되살려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 이걸로 뭐 어소시에이션. 이거는 몰입하고 집중하고 내가 주인공의 관점에서 그때의 어떤 감정을 다시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연합이고 반대로 이제 느낌을 배제를 시키는 부분. 자, 내용은 있지만 느낌이 없도록 만드는 방법인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분리라고 한다. 분리. 이른바 디소시에이션. 이거는 한 건어 불 구경하는 것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상상하는 거죠. 자, 이 연합 분리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는 걸 이해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서요. 처음에 영화관에 가면은 영화가 그다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팔짱을 끼고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남의 일을 보는 것처럼 구경꾼의 관점에서 바라볼 거예요. 그럼 별로 재미가 없겠죠? 느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영화가 재미있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영화에 빠져들죠.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주인공이 뭐 기쁘면 나도 기쁘고 주인공이 힘들면 나도 힘들고 이게 주인공의 그 감정을 그대로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연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경험을 어떻게 오감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뭐 행복감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신나는 느낌이라든지 기쁜 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면 연합을 하는 게 좋겠죠. 연합을 해서 그때의 감정을 많이 되살려내는 게 아마 유리할 겁니다. 자,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경험 있잖아요. 뭐 실패감이라든지 좌절감, 뭐 분노, 억울함, 수치심, 두려움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느낌이 없는 쪽으로, 약한 쪽으로 분리를 시켜서 상상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경험 중에 좋았던 경험은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분리를 시켜버리고 안 좋았던 경험에 연합이 되는 거죠. 안 좋았던 경험을 강하게 연합을 해가지고 그때의 부정적인 느낌들을 지금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의 일 때문에 지금도 화가 나고 10년 전의 일 때문에 지금도 두렵고 10년 전의 일 때문에 지금도 눈물 나는 이런 분들은 뭐냐면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많이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좀 성공적이거나 긍정적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분들에게도 물론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 힘든 일은 아주 뭐 내 일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분리를 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시련, 고난, 고통, 좌절감, 뭐 두려움, 수치심 이런 것들은 뭐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경험 중에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좋은 경험이고 9가지가 안 좋은 경험이다. 그럼 9가지 안 좋은 경험은 분리를 시켜서 전혀 느낌이 없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좋은 경험을 느낌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탁월한 쪽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과 마음이 힘든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좋은 일만 일어나서 마음이 평화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이런저런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하면 유리한 방향으로 내부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자 좋은 느낌이 커질 수도 있고 또 나쁜 느낌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NLP는 뭐냐면 NLP는 이 오감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감을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오감의 사용법. 그래서 우리 백원기 선생님이 이제 잘 하고 계시지만은 앞으로 이제 명상을 하실 때 이 오감을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상상을 해야 될까, 어떻게 상상 속에 내부 표현을 해야 될까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은 어떻게 하면은 그 느낌을 줄일 수 있을까? 느낌을 줄이는 방법으로 분리를 시키고, 과거에 좋았던 일은 느낌을 계속 살려주는 쪽으로 연합을 시키는 요걸 이제 훈련을 저랑 같이 계속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 분리 기법, 연합 기법은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 가르쳐 드릴 것이고, 오늘은 이제 기초니까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마음속 대화를 하는 방식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사건이나 경험을 어떻게 의미 부여할 것인가,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해석, 의미 부여. 어, 자,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기 이전에는 완전히 좋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나쁜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자, 사건 경험에 대해서 좋은 의미를 부여한다면 좋은 일이 되는 것이고, 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뭐 안 좋은 일이 되는 거죠. 자, 이 NLP는 그래서 이제 의미 부여, 해석을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또 훈련이기도 한데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이나 경험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이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고 우리 운명이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시련이나 실패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부정적인 사건 경험이 주어졌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그런 사건 경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불행해지더라는 이야기죠. 자, 마치 이제 비가 내릴 때 어떤 사람은 비가 내리는 것을 짜증스럽게 생각을 해요. 비가 내리니까 교통 체증이 있을 것이고 오늘 출근길이 많이 막혀서 힘들겠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가 내리는 것을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죠. 우리 삼촌이 우산을 파는데 우리 삼촌은 우산을 오늘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겠구나. 또 시골에 우리 부모님은 농사를 짓는데 그동안 많이 가물었는데 비가 오니까 농사가 잘 되어서 참 좋겠네.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비가 내리는 날씨인데 느낌이 어떻게 되죠?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긍정 의미를 부여하니까 비 오는 것이 긍정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자, 또 이런 경험도 한번 봐봐요. 이제 설거지 할 게 많으면 우리 엄마들은 많이 짜증이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설거지 언제 다 해? 짜증나. 이렇게 이제 설거지 하는 것에 짜증을 낼 수 있는데, 설거지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죠. 설거지 할 게 많다라는 것은 음식을 맛있게 먹은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다. 자,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설거지가 많은 것이 자, 좋은 의미가 되잖아요. 음식을 맛있게 먹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설거지가 많으니까 이거 참 좋다. 자, 음식을 맛있게 먹은 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순간 설거지가 많다는 건 어떤 느낌이죠? 긍정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예를 봐봐요. 뭐 제재소 같은 게 제재소에 뭐 우리가 나무를 많이 썰다 보면 톱밥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톱밥이 많이 나오면 청소부 입장에서는 톱밥이 많은 게 아마 짜증이 날 거예요. 톱밥이 많아서 이 청소 언제 다 해? 짜증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죠. 이 톱밥을 가지고 합판을 만들어서 팔면은 정말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러니까 합판 만드는 그 제조업체의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 톱밥이 합판의 재료가 되니까 얼마나 이 톱밥이 고맙겠습니까? 그죠? 똑같은 톱밥인데 합판 공장의 회장 입장에서는 이 톱밥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톱밥을 바라보는 마음의 관점이 청소부의 관점이냐, 뭐 합판 공장의 회장의 관점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 우리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뭐 이런저런 사건이나 경험 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상황들 또는 내가 만나는 만남의 대상들, 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오감을 활용해서 내부 표현을 하고 또 그런 것에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요걸 이제 우리가 NLP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마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자, 이 마음이라는 왕국을 잘 다스리는 마음의 제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마음의 제왕이 된다는 이야기는 자, 우리가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항상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음이 평화롭다는 이야기는 스트레스 관리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신체의 면역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신체 면역이 올라간다는 것은 뭐 암이라든지 이런 중병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몸이 건강해진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NLP는 몸과 마음의 혁명적인 변화 기술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외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외적인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외부 세계와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외부 세계와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자, 외부 세계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자, 목소리의 특징들, 쉽게 말하면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목소리의 크기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말할 때 이제 눈빛, 표정, 뭐 자세, 호흡, 몸 동작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죠. 메르비안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말의 내용은 단지 7%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단지 7%. 그리고 목소리의 특징, 음성 언어가 38%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신체 언어는 자그마치 55%, 이렇게 55%나 영향을 주는 거야. 자, 엄청나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언어적인 부분은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주는 영향은 7%에 지나지 않고 비언어적인 음성이나 신체와 같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주는 영향이 93%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목소리를 어떻게 연출하고 자 신체 언어를 어떻게 연출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언어적인 차원, 두 번째는 비언어적인 차원입니다. 언어적인 차원은 주로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비언어적인 차원은 주로 무의식 차원이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목소리 톤이나 억양이나 크기가 조절이 되지 않습니까? 자, 신체로도 무의식적이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 두 가지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루면서 우리가 사람을 설득시키고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느냐? 제가 22년 동안 스피치 교육도 하고 NLP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변화시킨 데는 6단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6단계. 자, 이걸 하나씩 쭉 보는데, 그럼 1단계는 뭐냐면은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 거예요. 진실한 관심과 사랑. 그러니까 사람과 소통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에 대한 진실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아기와 가장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저는 엄마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마 이상으로 아기와 소통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이미 그러니까 아기랑 소통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모든 엄마들은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아기와 소통하는 것처럼 소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기한테 엄마가 소통을 잘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아기에 대해서 가장 큰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기랑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마치 아기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아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그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소통한다면 어떨까?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갖다 보면은 그 사람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2단계는 관찰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안색을 살피면서 왜 안색이 어두울까, 왜 밝을까? 자, 목소리 톤을 들으면서 지금 화가 났는지,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내한테 뭐 부탁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면 아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자, 목소리 톤을 통해서, 자, 그 사람이 또 한마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이렇게 관찰하면서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먼저 이해를 해야만,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해야만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해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먼저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해야만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진단을 하지 않고 어떻게 처방을 내리냐 이 말이죠.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을 충분히 관찰하고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 그 사람을 이해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충분히 상대방을 관찰하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먼저 이해를 시키려고 해요.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킬 때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뭐 직장인들 또는 영업하는 분들이 뭐 고객과의 상담 대부분 보면은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먼저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하죠?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고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절 저항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충분히 이해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관찰하다 보면 이해를 하게 되고요. 이 관찰하고 이해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맞추기가 가능해요. 맞추기. 상대방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맞출 수 있고 대화 수준을 맞출 수 있고 그 사람 가치관을 맞출 수 있고 뭐 그 사람의 어떤 비전, 꿈, 그 사람의 고민 또는 니즈, 욕구 그 사람의 모든 그 마음에 맞출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사람의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맞출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목소리 톤에 맞춰서 대화할 수 있고 목소리 뭐 크기라든지 뭐 목소리의 빠르기라든지 이런 것도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체 언어도 맞출 수 있어. 신체 언어. 고개를 갖다 그러면 나도 고개를 갖다 그릴 수 있고 뭐 자세나 호흡이나 제스처나 움직임 이런 것들 다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요. 나한테 잘 맞춰주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잘 맞춰주는 사람 좋아해요. 우리 백영희 선생님이 아들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들한테 엄마로서 너무나 잘 맞춰주고 있거든요. 엄마가 너무너무 잘 맞춰주니까 당연히 아들은 엄마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럼 아빠랑은 왜 잘 안 되느냐? 아빠는 맞춰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맞춰주지 않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들하고 엄마가 잘 소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아들과 엄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똑같아요. 그 사람한테 충분히 맞춰주면은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마음의 문이 열리는 단계가 이제 4단계가 되는데요. 아까 맞추기가 3단계예요. 충분히 맞추기를 하면은 4단계로 자, 레포가 형성된다. 자, 레포라는 건 뭐냐면은 한 마음이 되는 거야. 한 마음.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상태, 통하는 상태. 자, 하면 아가 되는 상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애를 할 때는 뭐 눈에 콩깍지가 낀 상태.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뭐 협력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 공감대 형성이 된 상태. 이 모든 게 이제 레포라는 거죠. 레포. 이제 레포가 형성이 되면은 일이 안 될 수가 없죠. 자, 레포 형성이 되면은 뭐든지 다 따르죠. 자, 레포 형성되었다는 얘기는 콩이 파치라고 하더라도 따를 수 있고 파치 콩이라고 하더라도 따를 수 있는 게 바로 레포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통하는 상태가 되면은 자, 5단계는 그냥 쉽게 따라오는 거죠. 5단계. 이제 이끌기를 하는 거죠. 이끌기. 자, 그 사람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때 뭐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뭐 제안을 하거나 그분을 이제 변화를 유도하거나 그죠? 자, 그 사람한테 필요한 어떤 이끌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은 당연히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따라오겠죠. 그래서 6단계의 이른바 성과, 원하는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원하는 성과. 자, 다시 잘 보세요. 1단계가 진실한 관심과 사랑이었죠. 자, 2단계가 관찰을 하면서 이해하는 거죠. 관찰을 하면서 이해하는 것. 3단계가 맞추기. 4단계가 레포 형성. 5단계가 이끌기. 6단계는 자, 원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 자, 이런 구조가 되는데 요건 5단계가 이끌기, 리딩, 이끌기. 이 5단계가 이끌기, 6단계는 원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가고요. 뭐 상담할 때, 영업을 할 때, 교육을 할 때, 가르칠 때 뭐 모든 관계는 이 6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보세요. 누군가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누가 거절을 하거나 거부 반응을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는 충분히 맞추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레포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영업을 할 때 좋은 상품이나 좋은 서비스를 이야기했는데 나는 제품에 관심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영업인이 고객의 니즈나 욕구를 충분히 맞추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자, 영업인이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상담을 할 때도 같은 원리인데 상담사가 좋은 의도로 가지고 상담하는데 내담자가 거부를 한다. 이 또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충분히 맞추지 못하고 레포 형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일반 민감성이 부족하거나 융통성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대화에도 부모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녀한테 뭔가 좀 충고하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자녀가 거부 반응을 한다. 즉 반항을 한다면 이것 또한 부모가 자녀한테 충분히 맞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못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부모의 방식을 요구하거나 자, 너무 레포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끌기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뭐 교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강사가 정말 좋은 강의를 하는데 청중들 대부분이 졸고 있다. 그러면 청중들한테 또 강사가 맞추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우리 NLP적으로 본다면은 의도보다는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해도 반응이 부정적이라면은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야. 나에게. 근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 난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문제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우리 NLP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NLP적으로 볼 때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반응이 부정적이라면은 내 책임으로 돌려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더 많이 이해를 해야 되고, 더 많이 맞추기를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에, 아주 원하는 방식에 맞춰서 대화를 하는 거죠. 예, 그 수준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좀 선택의 폭이 넓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수준의 선택의 폭을 갖고 있다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에 맞춰서 대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같은 또래 친구하고는 대화를 잘하는데 뭐 나이 많은 사람과 대화가 안 된다든지 또 나이 어린 자녀와 대화가 안 된다든지 또 뭐 뭐 이성 간의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택의 폭이 좁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의 폭을 항상 넓은 쪽으로 변화를 해 나가야 돼요. 뭐 우리는 A와도 대화할 수 있고 B와도 대화할 수 있고 C와도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과도 대화가 잘 돼야 되고 나이가 적은 사람과도 대화가 잘 돼야 되고 같은 또래와도 대화가 잘 돼야 되고 뭐 직업이 같아도 대화가 잘 되고 직업이 달라도 잘 되고 뭐 이게 다 가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이른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6단계를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그 사람을 관찰하면서 이해를 하고 그 사람 스타일에 맞추고 그러면서 라포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야기도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하면 이거 공해가 되는 공해. 자, 예를 들어서 뭐 밥 먹으면서 밥상머리에서 뭐 가족들이 듣지 않는데 우리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1시간 내내 훈계식에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런 거는 공해가 된단 말이죠. 이제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그 사람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회에 지나지 않는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관찰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 수준에 충분히 맞춰주시고 그러면서 라포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것도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사람에게 필요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필요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NLP는 다시 정리한다면 이제 이 내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외적인 커뮤니케이션 두 가지를 다루는데요. 이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나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마음의 평화, 이른바 탁월한 마음 상태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식을 훈련합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언어라는 돌을 상대방의 마음이라는 호수에 던져서 긍정과 사랑의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언어의 마술사가 되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의 마술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 자신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 될 수 있다면은 우리는 마음의 성공뿐만 아니라 세상의 성공 두 가지를 거머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NLP는 커뮤니케이션의 사용법이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할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 귀담아 잘 들으셨으면 이제 앞으로 NLP가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세부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 대화를 잘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잘할까. 이걸 잘 풀어나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나는 최상의 마음의 평화를 누리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괜찮죠?